그래도 한국은 일본보다 안전할 거야. 너 운 좋다. 일본인이라고 하면 차별받을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루이입니다.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 간사이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일본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도쿄에서 자랐고 대학을 오사카에서 다니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오사카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삐! 그날 밤 9시 19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저는 귀를 찢을 듯한 긴급 경보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몇 초 만에 건물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이 덜컹거리며 모니터가 쓰러졌고 벽에 걸린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긴급 속보.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9 강진 발생. 사무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밖으로 나가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벽에 금이 가며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춰 있었고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발조차 신을 틈 없이 저는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의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금이 간 도로, 멈춰버린 신호등, 깨진 유리창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무너진 간판과 차에 깔린 오토바이들. 도시는 순식간에 재난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속보 일본 정부, 난카이 대지진 30년 내 80% 확률로 발생 발표. 난카이 해곡 대지진? 지금보다 10배 이상 강한 지진이 온다면? 도쿄, 오사카, 나고야가 무너진다면? 뉴스 속보에서는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규모 89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32만 명 사망, 경제 피해 220조 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평생을 살 순 없다. 이런 공포 속에서 아버지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사 간다. 뭐, 한국으로?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에 지사를 오픈을 추진하면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거긴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 아냐? 반일 감정도 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했었다던데.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보던 뉴스와 댓글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일본보다 안전할 거야. 너 운 좋다. 하지만 일부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일본인이라고 하면 차별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난카이 대지진 공포 앞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일본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대지진이 오기 전에 떠나야 한다. 며 짐을 싸는 이들. 공항 변경판에는 인천행, 부산행 같은 한국행 비행기가 유난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비행기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2시간 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갔을 때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생각보다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거리는 깨끗했고 지하철이 제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피곤하다고 해서 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배달 한국에서는 엄청 빠르다던데 일본에서도 배달 서비스는 있지만 보통 4,050분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30분은 기다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배달 예상 시간 12분. 뭐? 12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10분 정도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입니다.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검색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음식을 20분 안에 받을 수도 있고 24시간 배달이 되는 곳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원하는 건 뭐든지 바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국의 압도적인 배달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의 공포에 떨며 살았던 나날들. 그에 비해 한국은 안전하고 생각보다 더 따뜻한 곳이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곳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행이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도착한 피곤함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숙소에서 명동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지하철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택시 타자. 가까우니까 금방 갈 거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택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본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탄다고요? 한국 택시도 비쌀 텐데요. 하지만 택시를 타고 요금이 찍힌 화면을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800원? 일본에서는 기본요금이 800엔 약 7,000원 정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20분 동안 서울 도심을 달렸는데도 최종 요금은 2만 원이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일본의 반값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도 만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한국에서는 택시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명동에 도착한 후 우리는 점심을 먹고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버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면서 요금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린다. 교통카드를 찍고 타고 내릴 때 한 번 더 찍는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된다. 버스 정류장에서 전광판을 보니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할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 편리한데요. 일본에서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감으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확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고 감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특히 내과 같은 곳은 당일 예약이 어렵고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며칠 전에는 예약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병원 가려면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숙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저는 반신반의하며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오늘 진료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신분증 주세요. 접수해 드릴게요. 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대기 인원 3명이라 15분 정도면 됩니다. 15분. 일본에서는 감기 하나만으로도 예약하고 길면 진료까지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오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친절하게 증상을 물었습니다. 목이 좀 부었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1층 약국으로 갔습니다. 처방전을 건네자 약사가 몇 초 만에 약을 건넸습니다. 총 3일 치입니다. 식후에 드세요. 이렇게 빨리?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까지 가면 보통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숙소 근처의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혼자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은 후 저는 일본처럼 직원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메뉴를 안 가져다 주지? 그때 옆 테이블에서 손님이 벽에 달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즉시 다가갔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직접 호출해야 하는구나. 저는 그제야 벨을 눌러야 주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시 주세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시는 초밥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 네, 초밥이요.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스시가 아니라 초밥이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이렇게 한국에서는 작은 문화 차이로 인해 실수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나는 점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음식이 일본보다 맵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도가 빠릅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정착하려면 더 많은 걸 배워야겠어요. 한국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저는 작은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 몇 병과 간단한 간식을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손님은 직원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덥죠? 그러게요. 손님도 시원한 거 하나 더 드세요.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할 차례가 되자 직원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3,500원입니다. 목소리는 단조로웠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지만 직원은 무표정하게 계산을 마친 후 말없이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렇게 밝게 대화하더니 나한테만 이렇게 차갑다고?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일본인이어서 일부러 이러는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산을 마친 후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하는 걸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니 괜히 다른 한국인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저를 힐끗 쳐다보기만 해도 혹시 내 일본어 억양 때문에 알아차린 걸까? 일본인이라서 불편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말을 들으면 어쩌지? 아,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 손녀도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요? 저는 뜻밖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본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일본 사람들 참 친절하던데 한국은 어떠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두 분은 오히려 저에게 먼저 다가와 반갑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때 아주머니가 제 앞에 놓인 반찬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더 드릴까요? 저는 순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던 사람이 저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습니다. 으악, 저는 그대로 넘어졌고 손바닥과 무릎이 긁히며 피가 났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마침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밴드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이거 쓰세요. 피가 많이 나요. 저는 당황하며 밴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그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일본인이라 차별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따뜻한 배려를 받으니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한국에서는 일본인이라고 해도 친절하게 대해주더라. 진짜? 난 뉴스에서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봤는데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일 관계는 뉴스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한 뒤 익숙하게 카페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네, 적립할게요.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문제없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포인트까지 적립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한국에 온 첫날, 저는 택시 요금이 일본보다 싸다는 것에 놀랐고 버스 정류장에서 전광판으로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이제는 식당에서 벨을 눌러야 주문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직원이 무표정하더라도
단순히 피곤한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일본인이라서 차별받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럴 수도 있겠지. 오히려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 자신이 괜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야 한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살아보니 뉴스에서 본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나라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우리는 다르지만 닮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사고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의외로 비슷한 점도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어르신을 공경하는 가치관, 비 오는 날 따뜻한 국물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는 다르지만 닮아 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저는 처음에 한일 관계라는 거대한 개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뉴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식당에서 친절하게 말 걸어주셨던 노부부, 길에서 다친 저를 도와준 한국 여성, 편의점에서 밴드를 건네주며 괜찮냐고 물어보던 직원. 이런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복잡할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다. 그걸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나라, 처음에는 무서웠던 나라,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나는 한국이 좋다. 저는 한국이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려심 많은 한국 사람들, 효율적인 시스템과 빠른 서비스, 살면서 점점 정이 가는 한국 문화. 이제는 한국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으니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배우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보자. 한국 친구를 더 많이 사귀어보자. 이제 한국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제가 진짜로 살아가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 비슷한 점이 많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서로의 문화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고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뉴욕 맨해튼, 고층 빌딩이 가득한 거리 위로 자동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 그리고 수없이 울려 퍼지는 휴대전화 벨 소리. 그 가운데 한 남성이 번화가 한가운데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미팅은 수요일 오전 9시로 잡아. 그리고 보고서는 오늘 밤까지 마무리해. 38세, 글로벌 자동차 기업 임원, 에릭 존슨. 그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빠르게 승진하며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았고 업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바빴고 그의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서둘러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이메일을 확인했고 저녁 약속은 대부분 사업 미팅이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도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바빠. 그러다 보니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에 몰두할수록 사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그는 점점 성공한 외로운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상사인 제이슨이 그를 불렀습니다. 에릭,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좀 다녀와야겠어. 한국이요? 에릭은 예상치 못한 출장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주로 담당했기에 아시아 출장은 그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 협업 논의를 할 예정이야. 내가 직접 가서 계약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해줘. 제이슨의 말에 에릭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곳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뉴욕과는 다르게 높은 빌딩들 사이로 조용한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군. 그는 공항에서 짐을 찾고 회사에서 예약해 둔 호텔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회사 측에서 배정한 차량이 공항에서 그를 픽업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릭 씨, 공항 픽업 차량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택시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고 에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 그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공항 앞에서 택시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공항 앞에는 여러 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유독 깔끔한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점퍼를 입고 단정한 안경을 쓴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곧장 그 차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영어로 인사하자 기사님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예상보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에릭은 살짝 놀라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가세요. 그렇게 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한 택시 이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죠? 에릭은 기사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오, 뉴욕. 제가 젊었을 때 뉴욕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였어요. 에릭은 피곤한 상태였지만 기사님의 말에 자연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은 언제나 바쁘죠. 기사님은 백미러를 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게 꼭 좋은 건가요? 에릭은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택시를 타보았지만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기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뉴욕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죠. 에릭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그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조용히 도로를 바라보며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이란 게 가끔은 목적지만 보지 말고 주변 풍경도 좀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에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태껏 그런 풍경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다음 목표, 다음 성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에릭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될지도 모른다. 서울 도심을 향해 달리는 택시 안. 에릭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박태수 기사님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게 꼭 좋은 건가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바쁠수록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 역시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기사님의 말은 그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박 기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운전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에릭은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이요? 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에릭은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과 비교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고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사님께서는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박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제 일이 참 좋습니다. 물론 힘든 날도 있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가족이 최고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유가 행복이라고 하더군요. 정답은 없어요. 결국 자기한테 맞는 삶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에릭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사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원하고 있지? 그러나 그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네온사인처럼 반짝였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박 기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혹시 식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에릭은 피곤했지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정신없이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으니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박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한 가정식이지만 정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에릭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사님이 추천하시는 곳이라면 믿겠습니다. 택시는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한옥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입구에는 엄마 손 밥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에릭은 예상했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서 살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박 기사님이 주인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 아저씨 왔어요? 오늘도 기사님들과 함께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에릭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그 따뜻한 환영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릭은 자리에 앉았고 곧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거 굉장한데요. 그동안 뉴욕에서 바쁘게 살아오느라 이렇게 따뜻한 집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에릭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면서 이런 작은 행복들을 잊고 있었구나. 다음 날 에릭은 자동차 회사 모터스에서 중요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과의 첫 만남이었기에 철저히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직장 문화는 뉴욕과 많이 달랐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한국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릭 씨, 오늘 저녁 같이 하시죠. 뉴욕에서는 업무가 끝나면 바로 퇴근하는 문화였지만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박 기사님과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에릭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기사님과의 대화, 따뜻한 한식당, 그리고 모터스의 사람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을까? 성공, 돈, 커리어?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기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잠시 들를 곳이 있습니다. 에릭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택시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에릭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창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욕에서 보냈던 날들과 한국에서의 며칠을 비교하면 마치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박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에릭 씨, 뉴욕으로 돌아가면 다시 바쁜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도요. 회사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이메일이 수십 통씩 쌓였을 겁니다. 박 기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가는 곳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군요. 그렇게 택시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오래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벽에는 낡은 간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가게 앞에서는 상인들이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은 차를 한쪽에 세운 뒤 에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리시지요.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릭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박 기사님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빵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단순했지만 한 남성이 정성스럽게 반죽을 빚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박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빵집은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주인은 한때 저처럼 회사를 다니다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에릭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저 빵집 주인도 한때는 바쁘게 살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15년 동안 일했지만 결국 지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에릭은 유리창을 통해 빵을 만드는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나 있었고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박 기사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에릭 씨, 우리는 가끔 길을 잃어야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빵집 주인도 그리고 저도 한때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었지요. 에릭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박 기사님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에릭 씨, 저는 예전엔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에릭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삶이요? 박 기사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지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에릭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기사님은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원래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는 가족보다 일, 친구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늘 늦게 들어갔고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갑자기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에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아들은 제 손을 잡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박 기사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회사도 성과도 승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뒤늦게 알아버렸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서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에릭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는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온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묻고 싶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에릭 씨, 앞으로 어디로 가시든 가끔은 주변을 돌아보세요. 길을 잃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사인 제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이슨, 뉴욕으로 돌아가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하자 에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 내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영어 안내 방송. 모든 것이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지. 그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한국에서의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박 기사님과 나눈 대화, 한식당에서의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오래된 빵집 앞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 모든 순간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이제 이 속도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릭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이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뉴욕의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늘 하던 대로 책상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수십 통의 이메일들, 미팅 요청, 급한 업무 지시들. 예전 같았으면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처리하기 시작했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사인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에릭, 한국 출장은 어땠나? 그의 질문에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다고? 무슨 뜻인가? 에릭은 책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이슨, 우리는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이슨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웬 철학적인 이야기야? 자네답지 않군. 에릭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숫자와 성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제이슨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에릭,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야.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국 숫자가 말해주는 거지. 에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숫자도 중요하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가 없어요. 제이슨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에릭은 더 이상 그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에릭은 한국 회사의 김민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협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피드백을 전하며 출장 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박 기사님에게도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받은 명함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박 기사님, 안녕하세요. 뉴욕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박 기사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에릭 씨, 뉴욕에서도 잘 지내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곳에서도 가끔은 주변을 돌아보며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에릭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뉴욕에서도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에릭은 회사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회의 중에도 단순히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을 가거나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요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가끔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만을 좇으며 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릭, 오랜만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옛날처럼 다 같이 모이려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는 미안, 바빠서 다음에 보자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지. 어디서 만나? 그는 이제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릭은 출근길에 문득 뉴욕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걷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바쁘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들었던 박 기사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길을 잃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은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이제 그는 예전처럼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에릭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